강현석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것들이 지금 검찰청 없애자 그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이제는 무슨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지금 사법부를 마지막 공격 목표로 상정한 듯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뭐 사실상의 내란이 진행 중인 건데요. 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네. 이 헌법상 기구들을 하나씩 지금 파괴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집단적인 폭동이나 폭력 이런 게 지금 없다라고 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아주 뭐 장기간에 걸쳐서 선거 이후로 6월 3일 선거 이후로 이걸 하나하나씩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네. 그 지금 뭐 벌써부터 이제 검찰이 이제 노골적 반발이라기보다는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겠다. 라는 식으로 일단 특검에 대해서 무력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 때문에 3대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 때문에 형사부 검사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가지고 파견 검사가 한 100명이 넘죠. 네, 예. 각 특검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검사 수가 2,500명인데 그 중에 뭐 300여 명 가까이가 그 특검에 파견돼 있고 네. 그리고 주로 이 중앙지검이나 이런 그 주요 사건을 많이 하는 데서 파견이 됐거든요. 아하, 예. 네, 지방에 있는 검찰청들은 오히려 뭐 그냥 평상시대로 사건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주요 검찰청들이 되게 사건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래서 민생 사건이 지금 뭐 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변호사들이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고소하면 사건이 도대체 처리가 되질 않는다.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건이 지연되면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형사 사건이 훨씬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 2, 3개월, 검찰에서 2, 3개월이면 결론이 나니까 6개월 안에 형사 사건은 결론이 나고 민사 사건은 아무리 못해도 1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네. 똑같은 사건을 민사하고 형사를 같이 걸어놓으면 형사 사건이 빨리 끝나서 그 형사 사건 기록을 민사 사건에 내 가지고 그렇죠. 결론을 받고 이게 그렇죠. 그랬죠. 루틴이었는데 예. 이제는 민사가 훨씬 빨리 끝나요. 형사는 어허. 1년 안에 끝나는 사건이 없고 고소를 하면 어디로 사건이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핑퐁을 치는 바람에 일단 검찰에다 고소를 하면 대부분 그냥 경찰로 바로 내려가 버리거나 네. 아예 검찰이 맡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경찰로 가고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하게 되면 검찰이 보안 수사하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거의 그 다음부터 사건을 그냥 놔버리거든요. 한 1년 넘게 걸려가지고 네.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보안 수사하고 나면 사건을 놔버리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근데 그 중남미나 뭐 특정 국가들을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은 네.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건들은 고소해봤자 진행이 안 된다. 네네. 일본도 사실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남미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이제 재판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뭐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민병대가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뭐 카르텔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조폭들이 저 네. 사병 양성해 갖고서 그냥 거기서 세금도 지것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옛날 뭐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 그런 걸 이제 뭐 마치 뭐 의협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루는데 네. 이 뭐 김두한 뭐 시라소니 뭐 이런 그 주변 상인들이 막 와가지고 뭐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것처럼 자릿세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조폭이 돈 뜯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상 조폭이 이제 여기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1, 2년 안에 검찰청 없어지고 하게 되면 뭐 이런 현상이 바로 발생하게 되고 지금 뭐 많이들 지적하고 있지만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세 군데가 동시에 행안부 산하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건을 도대체 어디다가 고소를 해야 되냐? 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지금 뭐 사건을 잘 모르는
민주당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서 더 수사가 잘 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네. 국가기관이라는 거의 속성은 일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심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몇몇 사건들은 뭐 경쟁적으로 수사할지 모르지만 그 외의 99% 사건은 웬만하면 안 하고 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첩하는 네. 그러니까 송치하는 건 이게 상하관계가 좀 있으면 이게 넘기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내려오면 아무래도 해야 되고 근데 이 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나 중대수사청은 이 같은 평행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경우는 이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찮으면 넘겨버려.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첩하고 그리고 관할도 그러면 중대수사청은 중대수사청대로 뭐 서울지방중대수사청, 뭐 대전지방중대수사청 이거 다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지역별로. 그렇지. 예.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을 거고 경찰청도 다 나눠져 있고 그러면 서로 간에 넘기기도 좋아요. 그럼 이걸 사이에서 사건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 거냐를 하기 네. 위해서 예. 또 뭐 수사심의회를 만든다는데 수사심의회도 그러면 서울지방중앙수사심의회 뭐 경기지방 수사심의회 해가지고 수사심의회라는 게 이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좌파 것들이 뜯어먹을 자리는 많이 생기겠네.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빈자리 채우려고 갑자기 자리 만들어내니까 빈자리 그렇지. 채우려고 대거 이제 들어가죠. 그 좌파들이 항상 집권하면 하는 게 무슨 뭐 진상조사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예. 놀던 사람들 대거 예. 특별히 자격 조건도 없이 대거 뽑아가지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네, 동안.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결과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검사 한 명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수사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이래야지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수사심의회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그 회의체잖아요. 그래요. 회의체에서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맡아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심의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순간 거기서 또 얼마가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 자체가 이게 사건이 이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거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5년 9개월인가 끌어온 1심 구형이 나왔는데 네. 나경원 2년, 황교안 1년 6월이에요. 네. 아니 저는 거기다 더 웃긴 건 나경원 의원이나 황교안 네. 대표 그 당시에 네. 대표와 원내대표였으니까 2년 1년 6월은 알겠는데 송원석 의원은 당시 초선이었거든요. 성원석 10개월. 네. 송원석은 지금 원내대표라는 이유로 10개월인 거예요. 다른 의원들이나 김태흠 지사나 뭐 이렇게 그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책임감 있는 책임급에 해당했거든요. 뭐 예. 원내 부수석 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벌금형 구형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에 있지 않으니까 벌금형을 구형을 하고 여기는 원내대표니까 징역 10월을 구형을 해요. 초선 의원으로 송원석 의원이 그때 뭘 했겠습니까? 2019년인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 그렇고 그 제가 아까 논평을 했는데 이것들이 무슨 영웅 만들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게 완전히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상병이라는 그 해병은 네. 예. 그 작전 군대의 작전에 작전 중에, 나간 거죠. 예. 작전 중에 나갔고 예. 이 작전이 물론 이제 민사 작전이죠. 민간인 구출 작전이니까 거기서 그냥 다 같이 있는 중에 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들도 많고 바로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서로 있고 손잡고 가다가 뭐 놓치는 바람에 물살이 워낙 세서 떠내려가서 실종돼가지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작전에 다 투입이 됐고 물론 이제 그 작전이 좀 무리한 작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재석 해경이라는 해경은 이 해경은 새벽 2시 반에 출동을 했고요. 그렇죠. 혼자서. 아니 해경들은 화장실에 갈 때도 2인 1조로 간다는데 혼자서 왜 새벽 2시 반에 그걸 출동을 했으며 도대체 그 70대 중국인은 새벽에 뻘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그것도 이상하고 그 드론이 찍은 영상을 보면 이게 뭐 영웅 만들기처럼 뭐 애써서 그 구명조끼를 벗어줬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벗어주는 걸로 보이지가 않고 뺏기는 걸로 보여요. 예. 네, 물론 풀어는 줬지만 막
잡아채거든요. 어. 이걸 벗어서 던져주는 이게 아니고 다가가니까 일단 조끼부터 잡아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채니까 그냥 안 풀어줄 수 없어서 풀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로도 30분간을 그 바닷속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대에 그런 정도 상황이면 30분 이상 그렇게 물속에 있으면 저체온증이 걸려도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리 수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저체온증에 예. 충분히 걸립니다. 저체온증이 예. 29도에서 33도면 저체온증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33도부터 저체온증이 네, 저체온증으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물속에서 오랫동안 상반신까지 차 있는 물속에서 그렇게 있으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경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수영도 잘하고 바다에서 구출하는 경험도 많고, 그렇지. 네, 물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상당히 자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거기 간 거지. 근데도 거기서 실종을 당했다는 걸 보면 물이 이제 완전히 찬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뭐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 그 파도가 뭐 밀려들면서 그래도 해경이니까 수영을 해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거기 있는 바람에 저체온증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3시경에서부터 3시 반경 사이에 이제 실종을 당했는데 그래요. 아침에 이재명이 9시인가 저 트위터에 올립니다. 페이북에 올린 건지 트위터에 SNS에 올려요. 예. 올리는데 보면 중국인도 아니고 국민을 구조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은 아무 관계 없는 듯이 뭐 진상 규명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건지 신속히 구조하고 실종된 경찰을 빨리 찾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처럼 써놨어요. 근데 지금 많은 그 건설 회사들은 지금 뭐 한 명만 사망해도 건설사 문 닫고 영업정지명이고 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 회사에서 한 해에 3명만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매기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뭐 이 영웅 만들게 하겠다고 경찰서장이 그러니까 그 파출소장이 영웅 파출소장 입을 닫아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녹음 파일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녹음 파일 내용 보니까 위에서 뭔가 지시를 받았더라고요. 글쎄요. 예, 지시를 받은 내용이 그게 있어요. 영웅 파출소장 수준에서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예,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 할 리가 없고 위에서 다 내려온 얘기고 그랬더니 이재명이 또 이제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조사하라. 그러니까 해경청장이 바로 사의를 해버려요. 사의 표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최상병 특검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죠. 전혀 못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의혹이 훨씬 더 많죠. 지금 의혹이 훨씬 많고 서둘러서 지금 장례식 치르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의혹이 상당히 있어서 이건 국정조사를 하고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고 이재명은 그 아침 새벽부터 9시까지 사이에 시간대별로 도대체 뭘 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길래 국민이라고 표현을 했냐. 처음 보도 나올 때부터 중국인 구조하다는 게 그 9시 이전에 나온 기사도 중국인 구조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도 제대로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재명이 초단위로 뭐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지. 네. 그 초단위로 밝혀야지. 그리고 지금 이게 단순히 영웅 파출소장 수준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고 또 이게 사태가 뭔가 심각한 게 있으니까 해경청장이 바로 사표 내지 않았겠어요? 네, 뭐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책임자들이 한둘이에요. 여러 수십 계단이 있는데 이걸 다 건너뛰어서 청장이 먼저 사표를 낼 정도면 뭔가 심각한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 경찰들이 그 폭로한 건 파출소장 얘기밖에 없거든요. 파출소장과의 녹음 파일 하나 가지고 거의 한 4명 정도의 경찰이 폭로를 한 건데 그거 나오고 나니까 수사하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고 외부기관으로 그것도 해경이 아니고 그리고 해경청장은 바로 사표 내고 이건 해경청장과 이 파출소장 사이에 아무리 못해도 10단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 지금 유족들이 절교하고 있잖아요. 유족들이 절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최혜병 특검 했으니까 최혜병 특검 수준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이제 외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또 외부 압력 같은 게 있을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이 해경청장은 도대체 어떤 압력을 했는지 보고를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대통령실에 누가 보고를 받아서 이재명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국민이라고 표현이 된 건지 그래요. 자.
전 세계로 찰리 코크의 추모 물결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전해드렸는데 젠지 혁명이라고 네. 아시아 국가들 중에 우리로 따지면 MZ 세대에 해당되는 특히 네팔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이 청년들의 혁명이 네. 그 장기 집권하는 좌파 부패 정권을 상대로 해서 네. 쫙 이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 강영숙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일단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우리가 알게 된 건 이제 9월 5일, 6일 그 한국에 왔을 빌더 때? 코리아 할 때 네, 한번 왔었거든요. 네, 네, 그날 키노트 스피커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한국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자마자 일주일 만에 유타 대학교에서 연설 중에 이제 사망하게 됐는데 네. 만 31살이에요. 만 31살. 근데 저는 이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라든지 이 흐름이라든지 벤스 부통령이 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예. 관을 직접 들었고 찰리 커크가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라는 걸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그 찰리 커크 쇼의 빈자리를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방송을 하면서 그 찰리 커크 쇼를 대신해서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난 트럼프의 승리는 찰리 커크가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내각을 구성하고 지금 20, 30대의 그 지지를 이끌어내고 하는데 찰리 커크의 역할이 너무나 컸고 자기가 부통령 되는데도 찰리 커크가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줬다. 아하.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알았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찰리 커크가 그 트럼프나 미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이번에 알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거의 100만이 모였어요. 100만 넘게 지금 뭐 그 주최 측은 300만이라 그러고 11만이라고 네, 가디언은 11만이라고 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하는데 근데 그 화면을 보면 뭐 100만은 돼 보여요. 그 장소 자체가 워낙 큰 데고.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또 네. 여러 우리 세이버 코리아 집회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공간에서 그 정도 모이면 대략 감이 오는데 네. 이거 10만 원 훨씬 넘는 10만은 훨씬 넘는 네, 숫자입니다. 네. 뭐 그렇게 모인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젠지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주로 이제 그 1대1로로 인해서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걸로 인해서 중국한테 빚을 못 갚아가지고 뭐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주로 네팔 인도네시아 예.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네팔은 그 평균 지금 그 나이가 국민 평균 나이가 26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46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인데 그 네팔의 20, 30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팔의 지금 그 왕정 이후에 2008년 왕정 이후에 그 친중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올리라는 총리가 지금 사선을 했는데 예. 그 총리를 내쫓고 이 친중 공산당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대법원장을 했던 여자분이 있는데 73세 그 여자분을 지금 대리로 대리로 지금 권한대행으로 권한대행으로 내세우게 된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친중 정권이 들어서서 1대1로를 하게 되면 아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일단 중국이 차관을 주면 그 차관을 당연히 왜 예전에 아프리카의 서구 국가들이 주면 받은 다음 날 반이 스위스 은행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도대체 얼마를 그 킥백을 얼마를 도대체 슈킹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 부패가 심각하고 그 후진국 개발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차관을 주면 맨 마지막에 이제 공장을 짓거나 길을 닦는다 그러면서 차관을 얻잖아요. 그 공장이나 길에 오는 돈이 5% 정도 평균. 그러니까 나머지 95%가 중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스위스 은행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5%. 그러니까 길 닦는다고 줬는데 가서 보면 이게 실사도 나오잖아요. 길을 한 10km 닦는다 그랬는데 보면은 한 500m 닦여져 있고 돈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식인데 지금 그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IMF나 월드뱅크 같은 이 서구 그
주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만들고 거기서 지원을 할 때는 보통 1.5에서 2% 수준으로 이율을 줍니다. 이자를. 그런 차관들은요. 근데 물론 이제 AID 차관 같은 건 좀 더 낮고요. 네. 근데 이 중국의 차관은 4%에서 5% 이율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것들이 차관한다 그러면서도 돈놀이 하는 네, 고리채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차관을 하면서 4% 5%는 네. 사실 일반 이율 아니에요. 일반 이율보다 높은 거거든요. 4% 5%. 예. 국가 간에서 그 돈을 꿔주면서 그렇게 이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뜯길 걱정 없는. 네, 뜯길 걱정도 없는 데다가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수익이 나는 사업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에다 투자라고 돈을 꿔주는 건데 네. 그걸 4% 5%로 하면 사실상 못 갚을 걸 전제로 하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가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대1로 시작한 지 한 10년 만에 1대1로 참여한 국가들이 다 중국의 채무국가로 전락해가지고 지금 뭐 그 부소토 같은 나라는 아예 그 항구를 다 뺏겨버렸고 그리고 뭐 스리랑카가 대표적인데 스리랑카가 지금 주요 항구 3개를 전부 뺏겼거든요. 그게 사채업자 수법이랑 똑같으네. 똑같은 거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고율로 돈을 주는데 돈 갚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는 생각보다는 거죠. 담보 잡는 그거를 더 이렇게 오히려 중국은 그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이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중국 건설회사와 중국 그 인부들을 고용해라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대거 진출하는 거죠 그 나라들에. 그런 게 1대1로네. 네, 1대1로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전부 중국인들이 대거 진출해서 가는 곳마다 뭐 중국어가 다 들리고 중국 식당들 다 만들어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 나라 경제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또 예전에도 폭동 나고 할 때도 보면 중국 경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경제 80%를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 화교들을 상대로 한 폭동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에 대한 그 반발심이 큰데 지금 거기에다가 이 친중 정권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까지 겹쳐져 가지고 이 전혀 다른 형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네, 예전에 뭐 중동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혁명들은 뭐 미국이라든지 반미라든지 아니면은 좀 반서구 이런 혁명이었다면 이제는 반중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걱정할 만도 하네. 저 명동 집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정권의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걱정한 게 아니라 중국이 아주 심각하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중국 대사관에서 사인이 나오고 이재명이 말만 하면 중국 대사관 쪽에서 칭찬하는 멘트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마침내 블랙 침묵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상황을 좀 지켜보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대변인단 인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상근 대변인과 5명의 미디어 대변인을 임명했는데 이게 이제 패널 인증제를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형태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논평 대변인들은 당에서 이제 그 사안에 대한 논평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변인이죠. 그렇죠. 미디어 대변인은 그 역할까지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언론들이 지금 뭐 시사 프로가 엄청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상 낮 시간은 거의 시사 프로로 때우고 있는데 거의 한 3시간 가량을 모든 방송사가 다 그렇습니다. 공중파도. 거기에 수많은 패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작비 최소한으로 해갖고서 광고료를 올려서 돈 벌기 쉬운 게 시사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낮 시간에 이게 종편들이 진짜 얍삽해. 그런 거죠. 원래 종편들이 시작할 때 자기들 기자들 그냥 마이크만 주고 카메라만 대면 시간 충분히 때울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제작비 안 들이고 헐값으로 패널들 불러다가 시간 때우는데 시청률은 잘 나오거든. 그리고 패널 출연료는 진짜 최저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얼굴 알리고 싶어하는 정치신들은 돈 다 안 나오고 줘도 된다 싶어하니까. 그러고 서로 나가게만 해달라 그러고. 그 한동훈 똘마니들이 그래요 주로.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한동훈 똘마니들을 국민의힘 쪽 패널이라고 하고 내보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미디어 대변인들을 보면. 근데 아주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화력이 좋은 그런 대변인들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다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잘 해왔지만 더 잘할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게 네.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을 받으면 네.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지가 뭐 네트워크가 좋거나 네. 뭐 재수가 좋아서 나가면은 지가 지 개인 얘기를 해도 크게 부담을 안 느꼈거든. 네. 이제는 다르죠. 이젠 못하죠. 이제는 네. 미디어 대변인이라서 방송에 나가게 되는 거니까. 네. 적어도 당론이 뭔지는 알고 떠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다가 뭐 당의 생각과 다르게 엉뚱한 소리 막 하고 특정 계파 위주의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미디어 대변인이 5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신지호, 이현종, 뭐 김종영, 뭐 이런 박상수 이런 한동훈 똘마니들을 이제 국민의힘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내놓을 수가 없는 이제 거죠. 그렇게 사기칠 수 없지. 네. 네. 이제 그 사람들 부르려면 이제 4명 불러야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잘 됐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틀 연속으로 이제 부산에서 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네. 그 유엔 묘지 유엔 공원입니다. 네. 예, 가서 방명을 하기를 스탠드 오어 다이라고 영어로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썼는데 이 스탠드 오어 다이가 워커 장군이 그 낙동강 전선 사수할 때 내린 명령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지금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절박하고 처절한지를 잘 보여주는 방명이다. 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산 1박 2일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데요. 네. 일단 세계로 교회에 예, 그 지도부가 대거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세계로 교회 저도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큽니다. 네. 예.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당의 규모가 굉장히 하여간 그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커서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는 숫자가 3,000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대형 교회가 기도를 여러 시간에 나가잖아요. 네, 뭐 보통 한 서너부 그래서 3부 4부 하니까 실제로는 그 신도가 최소 수만 명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네. 부산에. 그래서 그렇게 큰 대형 교회의 목사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아니 저는 그 장동혁 그 대표가 그 세계로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리고 이 교회 본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그 대표 형님이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뭐 장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독실한 신도라는 거를 그 말 몇 마디를 하는 거 보고 알겠는 게 거기서 기드온 얘기를 해요. 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서 특별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사기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 뭐 이런 솔로몬 왕이 등장하기 전에 왕하고 족장 사이에서 약간 저지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하지만 사사라고 우리는 번역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이제 삼손이에요. 삼손과 데릴라의 삼손인데 기드온은 굉장히 그 비난한 그 가문 출신의 집안 출신의 형제 중에서도 막내고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겁도 많고 굉장히 그 우유부단한 인물로 나오는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서 쓴다. 네, 그 본인이 워낙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이면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건지 그걸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인물을 하나님이 그 터칭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당시 강대국인 미디안을 상대로 이제 그 물리치는데 그런 예를 들어요. 기드온을 들어서 썼던 그 하나님이 그 지금 이제 손현보 목사님을 지켜주실 거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영상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 신자들은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분노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 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산 그 1박 2일이지만 이 행보가 범상치가 않다. 장동혁 대표의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국회에서 금요일 날
1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그 장외인지 장내인지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국회 본청 앞이니까 예. 밖으로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면서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당원들에다가 일반 시민들까지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데다가 그 비교를 그 국회 앞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던 게 6월 4일 날 이재명 취임식 국회 앞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뭐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모이질 않았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했는데 또 그것도 또 별로 안 모이고 그랬던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이 행보가 굉장히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 아까 기도원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제가 설명드리면서 저는 이제 성경은 잘 모르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 본인이 네. 그 아주 비난한 과정에서 그야말로 흑수저 출신으로 해서 자신이 뭐 무슨 재주도 없고 네. 근데 뭔가 쓰임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장동혁 본인의 마음가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점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 마무리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지금 이재명이 이제 관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네. 그 이재명과 정청래의 생각이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청래는 또 계속 하여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은 이게 막상 자기가 권력을 쥐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이 벌써 이제 3개월 만에 이 권력의 균열이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어제 이재명 탄핵 얘기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 이미자 의원이. 근데 거기 정청래하고 김병기 앉아 있었잖아요. 네. 본회의장에. 그 둘이한테 요구를 해요. 네. 야, 이러니 너네가 이재명이 탄핵을 소추해야 되지 않냐. 네. 아니 어차피 사실 200석을 넘게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여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야 협치의 대표적 사례가 이재명 탄핵이 될 걸로 그렇지.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언제냐가 문제인데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래야만 이제 외교 문제도 그렇고 관세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